예. 소윤이도 화면 켜고. 자, 오늘부터 위대한 캐치비입니다. 위대한 캐치비. 오케이. 자, 그러면, 아, 잠깐만. 위대한 캐치비. 어, 자, 자, 됐다. 자, 우리 가진물 검사를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위대한 캐치비, 어, 하진이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 읽었어? 109페이지요. 총 몇 페이지짜리지? 250페이지요. 예. 소윤이 몇 페이지 읽었어? 소윤이 다 읽었어? 50페이지 읽었어요. 50페이지? 네. 윤준 다 읽었어? 네. 너 몇 페이지짜리야? 320페이지. 성빈이 다 읽었어? 저요? 응, 저 100페이지 정도 읽었고 173쪽짜리 책이에요. 그래. 예, 위대한 캐치비. 그 다음에 한자. 아,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하진이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네?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냐고, 문장. 했어요. 몇 문장? 문장, 6문장이요. 음, 문단 쓰기는 안 했고. 네. 소윤이 문장 쓰기 했어? 안 했어요. 윤준 문장 쓰기 했어? 네. 몇 문장? 5문단이요. 5문단. 그 다음에 성빈이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네, 한 문단 정도 했어요. 정도야? 예, 쓴 거 한 보내주시고. 문단 했어요, 한 문단. 예. 그 다음에 한자. 사진이 다 외웠어? 3개 외웠어요. 음, 이런 거 보내주시고. 소윤이 다 외웠어? 한자는 다 외웠어요. 음, 외운 거 보내고. 윤준 다 외웠어? 네. 외운 거 보내고. 성빈이 다 외웠어? 아니요? 하나도 안 외웠어?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상식 문제 하겠습니다. 상식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뭐 확인할 게 있어서. 자, 자,
먼저 1번. 사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인가요? 그린란드. 네, 그린란드. 잠깐만요. 오케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윤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고 윤준 3번.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 오케이. 성빈이 유엔의 공용어 6가지는 무엇인가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요.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진이 빛의 삼원색은 무엇인가요? 빨강, 파랑, 초록. 예, 빨강, 파랑, 초록. 맞았고요. 소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4년이요. 4년. 윤준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누구인가요? 모르겠어요. 성빈이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누구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진이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누군가요? 애덤 스미스. 네, 알아주세요. 애덤 스미스입니다. 소윤이 유럽 연합 EU 본부가 위치한 도시는 어디인가요? 소윤이 브뤼셀. 예, 벨기에 브뤼셀이죠. 오케이. 윤준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은 총 몇 개인가요? 8개. 8개 다 말할 수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수금지와 목토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죠. 그 다음에 성빈이 바흐, 핸델, 비발디가 활동했던 음악 시대는 무엇인가요? 바로크 시대요. 바로크 시대. 하진이 한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요? 김대중. 네, 노벨 김대중 평화. 노벨 평화상. 자, 소윤이 도산 안창호 이름에서 도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다 위의 산. 어? 바다 위의 산. 바다 위의 산? 네, 그런 뜻도 있고 이제 호죠. 안창호 오케이. 윤준 대기의 78%를 차지하는 기체는 무엇인가요? 질소. 질소. 성빈이 소설 죄와 벌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요. 네, 토도르 도스토옙스키. 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사진이 1776년. 1776년. 자, 소윤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해상 운송 경로 중 하나로 이집트에 위치한 운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 윤준, 대한민국 국보 1호는 무엇인가요? 동대문. 동래문. 성빈이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 간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승화밭?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결의라 그래요? 네? 무슨 결의라 그러죠, 이거를? 도의결의? 복숭아밭의 결의라, 도원 결의라 그러죠, 도원 결의. 사진이 세포를 처음 발견한 과학자는 누구인가요? 로버트 후. 로버트 후. 소윤이 일본의 3대 전쟁가, 전국시대의 전쟁가는 누구인지 한 사람만 얘기하세요. 소윤이. 한 사람만요? 네. 오다 노부나가. 오케이. 오다 노부나가. 자, 윤준도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토쿠가와 이에야스. 국가와 이에야스. 성빈이 마지막 한 사람. 잘 모르겠어요. 한 명 몰라요? 네. 한 명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죠.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대한 캐치비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이제 이 위대한 캐치비 작가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콧 피치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1896년 미국 미너소타주에서 태어난 피치제럴드는 제1차 세계대전에 장교로 참전한 바 있습니다. 제대 후에 광고회사에 취직하지만 곧 그만두고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첫 작품부터 평단의 호평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다른 미국의 위대한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특별한 우정과 갈등을 반복하며 교류하기도 하죠. 작가로서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초기와 달리 후기에 집필한 작품들이 연이어 실패하는 통에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기도 하죠. 결국 그는 40대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에 출판된 스콧 피치제럴드의 대표작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 드러난 피치제럴드의 문체와 서술 기법 등은 당대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사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부패와 타락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작품입니다. 영화로도 여러 번 각색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의 독자들도 사랑하는 소설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위대한 개츠비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개츠비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옛사랑인 데이지를 잊지 못해 그녀 주변을 맴돌죠. 데이지는 톰 뷰캐넌이라는 남자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톰은 머틀이라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는데 그녀의 남편은 윌슨이라는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한편 데이지에게는 조던 베이커라는 골퍼인 친구가 있고요. 데이지의 사촌오빠로서 모든 사건의 목격자이자 서술자인 닉 캐러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위대한 개츠비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캐러웨이는 1922년 봄에 정착할 목적으로 동부로 향합니다. 그는 웨스트에그라는 마을에 월세를 얻는데요. 근처의 이스트에그라는 마을은 부유한 상류층 마을이었죠. 거기서 그는 개츠비라는 사람의 대저택을 목격합니다. 또한 근처에는 캐러웨이의 친구인 톰 뷰캐넌과 사촌동생인 데이지가 결혼하여
호화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3살 난 딸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죠. 캐러웨이는 그들의 저택에 방문하고 데이지의 친구인 조던 베이커라는 여자 골프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톰이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뉴욕에 그의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후 캐러웨이는 뉴욕에 방문해서 톰과 그의 정부인 머틀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윌슨이라는 자동차 정비공의 아내였습니다. 머틀은 캐러웨이에게 자기 동생인 캐서린을 소개해주고 그들 넷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캐러웨이는 톰의 이중적 생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후 어느 날 캐러웨이는 개츠비로부터 파티에 초대받는데요. 그곳에서 캐러웨이는 베이커를 만나 개츠비의 과거 행적이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죠. 마침내 그는 개츠비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웬일인지 개츠비는 캐러웨이에게 친근히 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이커를 따로 데려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얼마 후 개츠비는 캐러웨이를 찾아오고 그는 식당에서 캐러웨이에게 옛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문제를 상의하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비추는데요. 마침 톰이 그 식당에 들어오는 바람에 더 얘기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나중에 베이커를 통해서 듣게 된 얘기로는 개츠비와 데이지는 과거의 연인 사이였는데 개츠비가 전쟁에 나간 사이 데이지가 톰과 결혼한 것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개츠비는 데이지를 잊지 못하고 캐러웨이와 베이커를 통해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캐러웨이는 데이지를 자기 집에 초대한 후 개츠비를 불러 두 사람이 재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의 만남은 계속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톰은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데이지는 개츠비와 캐러웨이, 베이커를 자기 집 점심 오찬에 초대하는데요. 식사 후 그들은 다 같이 시내에 외출을 합니다. 톰은 캐러웨이, 베이커를 태워 개츠비의 차를 운전하게 되고 개츠비는 데이지를 태워 톰의 차를 운전하게 되죠. 톰은 차 안에서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이를 자신이 알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시내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모이게 되고 거기서 톰과 개츠비는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흥분한 개츠비는 데이지가 사랑하는 것은 톰이 아니며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여 갈등은 격화됩니다. 당황한 데이지는 그들을 말리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그들은 다시 온 그대로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길에 개츠비와 데이지가 탄 차가 불행히도 너트를 치어 그만 죽게 만들고 맙니다. 사실 데이지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데 개츠비는 그녀를 위해 자신이 뒤집어 쓰기로 결심하죠. 머틀의 남편 윌슨은 톰으로부터 사고를 낸 것이 개츠비란 사실을 알게 되고 윌슨은 개츠비를 찾아가 그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고 맙니다. 톰과 데이지는 이스트에그를 떠나 먼 곳으로 떠나버리죠. 캐러웨이는 개츠비의 장례식을 준비하지만 아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표현한 이유를 생각해볼까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위대한 개츠비인데요. 사실 소설을 읽다 보면 왜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표현했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는 당시 법으로 금지된 밀주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이미 결혼한 옛사랑을 잊지 못해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는가 하면 최후에는 데이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죽음을 맞을 뿐더러 장례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개츠비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까지 그다지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스콧 피츠제럴드가 이 작품의 제목을 위대한 개츠비로 정한 것에 대해서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개츠비에게 위대하다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를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920년대 초반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어느 사회나 전쟁 이전과 이후는 극명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 속 개츠비는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사람임에도 전쟁 이전 사회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죠. 옛사랑인 데이지를 잊지 못하는 모습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데이지는 그가 기억하는 예전의 데이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녀도 변했죠. 데이지와 달리 변치 않는 개츠비의 모습은 전쟁 이전의 순수성을 간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급격히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개츠비를 위대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전의 개츠비는 많은 상류층과 유명인사들의 끊임없는 방문을 받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트에그의 대저택을 소유한 부호였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막상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은 그가 돈을 버는 방식인 밀주업에 대해 온당치 못한 방법이라며 뒷담화를 하죠. 얼핏 화려해 보이는 그의 인간관계는 사실 신기루와 같은 허상이었던 겁니다. 돈으로 대저택과 호화로운 생활을 살 수 있었지만 진실한 명성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사지는 못했죠. 어쩌면 개츠비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데이지에 집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일부 재벌들이나 재벌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개츠비의 생애를 통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엄연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개츠비의 장례식으로 이 작품을 마무리한 것도 그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이 작품 속에서 차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을 연결시키는 공통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차입니다. 부자인 개츠비와 톰은 모두 고급 자동차의 소유자이고요. 윌슨의 직업은 자동차 정비공이고 데이지는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머트를 죽게 만들죠. 이 작품에서 차는 개츠비의 경제적 성공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의 쓸쓸한 죽음을 야기하는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20년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황금기였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85%를 담당하던 시기죠. 위대한 개츠비에서 자동차는 1차 세계대전 후 미국 경제의 중흥을 상징하는 것인 한편 그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개츠비나 톰, 데이지는 그들의 철없는 행실을 통해 유추해보건대 눈부신 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사회의 정신 문명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동차를 통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발전 속도 차이를 부각시켜 당시 미국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위대한 개츠비 줍줍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은 좀 쉬운가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어,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제 여러분 다 중학생이죠? 아닌가? 아, 6학년 있구나. 아, 하진이는 이제 6학년 올라가지? 이제 5학년일걸요? 아, 이제 5학년 올라가? 네. 그렇구나. 성빈이는? 이제 6학년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소윤이는? 이제 6학년 올라가요. 윤준도 6학년 올라가나? 네. 그렇구나. 너네, 6학년. 자, 아까 책 누가 다 읽었지? 아, 윤준 다 읽었는데, 다 읽은 사람 소감 얘기 좀 해봐. 네? 책 읽은 소감을 얘기해봐. 음, 책 전체로 아니면 어떤 문장으로요? 전체로 어떤 소감이야? 저요? 음, 개츠비가 불쌍했어요. 불쌍했어요. 네.
이제 뭐 줄거리는 간단해요. HB는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그 부를 이루는 것도 불법적으로 이루었죠.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죠. 그 사람을 못 잊는 거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그리고 자기 부와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공허함을 얘기하고 있어. 정신적인 거. 이제 요런 부분인데 에, 우리가 이제 요 작가부터 보면서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볼까? 여기 네, 어, 자 위대한 개츠비, 자 스콧 피츠제럴드입니다. 1925년 4월 10일에 썼는데, 그래서 피츠제럴드는 자신이 재즈의 시대, 재즈 에이지라 이름 붙인 시대의 소설에서 그려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혼돈과 충격을 겪은 후 미국 사회는 1920년대 경제 성장에 따라 유례없는 번영을 누립니다. 동시에 수정헌법 18조에 규정된 금주령은 밀수업자들을 백만장자로 만들고 계획범죄를 어,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제 금주, 술을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고 싶은데 술을 못 먹으니까 뭐야? 몰래 술을 만드는 사람이 생겨.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개츠비는 부자가 됐죠. 자, 그의 소설에서 닉 게러웨이 같았던 피츠 제럴드는 시대의 부의 매력에 심취했지만 그는 시대가 품는 황금 만능, 돈이 유일한, 그죠? 황금 만능주의와 도덕성 결여에 불만을 품고 이제 쓴 거예요. 위대한 개츠비는 처음에 인기가 없어서 피츠제럴드 생전에 판매 부수 2만 5천 부에 못 미쳤다. 출판된 지 1년 안에 브로드웨이, 영국, 할리우드 영화로 개작되기도 했지만 이 소설은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30년대 미국의 우리나라의 IMF 100배 뭐 이 정도의 어려운 시기였어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오랫동안 잊혀졌다. 1945년과 53년 다시 출판된 후 빠르게 폭넓게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위대한 소설로 평가되어 전 세계 대학과 고등학교 영문학 교과 과정상의 수업 자료로 쓰이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 시간에 줄거리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숙제. 주제는 이거예요, 주제. 예, 주제.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과 몰락, 사랑과 집착, 상류층의 타락과 도덕적 붕괴. 자, 못 읽은 사람 다 읽으시고요. 문장 쓰기, 문단 쓰기입니다. 한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자는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저 읽으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음.